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미국의 최연소 여성 사형수인 크리스타 파이크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크리스타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1996년에 일어난 일이니 현재 그녀가 고인일 것이라 추측되지만 놀랍게도 크리스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1996년에 내려진 사형 선고가 2023년인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죠. 이제 크리스타의 나이는 46세입니다. 크리스타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크리스타의 나이가 한 살만 더 어렸다면 사형을 피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실제로 함께 범죄를 저지른 크리스타의 남자친구는 당시 17세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크리스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을 내세워 강하게 항소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겪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도 지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크리스타가 어떤 주장을 내세워서 항소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그녀의 유년 시절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크리스타 파이크는 1976년 3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임신 중에도 술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 크리스타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전두엽에 손상을 입었기에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타는 방치된 채 자라서 치료를 받지 못했죠. 크리스타의 모친은 딸보다는 술과 마약, 남자친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채찍질하는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타가 유치원에 다닐 때 남성 성기를 그렸다고 하니 아주 어릴 적부터 성적인 학대까지 겪었을 테죠. 하지만 크리스타에게 행복한 시절도 있긴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기였는데요. 크리스타의 외할머니는 유일하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진심을 다하여 크리스타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타가 12살일 무렵 외할머니는 암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당연히 크리스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후 크리스타는 외할아버지와 지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크리스타는 외할아버지가 사냥감에 가죽을 벗기고 도살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죠. 또다시 크리스타는 여러 집을 전전하다 다시 모친과 살게 되었습니다. 모친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고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크리스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질환과 더불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PTSD까지 갖게 됩니다. 18살이 된 크리스타는 모친의 집에서 나와 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3끼의 식사가 제공되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점도 있었지만 환경은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도 그저 오래된 모텔에 철조망을 둘러놓은 형태였습니다. 간호학에 관심 있었던 크리스타는 이곳에서 자신보다 1살 어린 남자친구 십을 만나게 됩니다. 17세의 십은 갱단에 속해 있었으며 마약 거래를 하고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평소 오각형 별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위자보드를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십은 사탄과 악마를 숭배하며 오컬트 문화에 빠져 있었죠. 사탄에게 바칠 제물로 인간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허세에 섞인 농담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십은 살해 의도를 갖고 높은 다리에서 사람을 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남자였지만 크리스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이후로 처음 받은 관심과 애정을 거부할 수 없었죠. 크리스타는 십을 따라 사탄을 숭배하며 오각형 별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십을 향한 집착도 커져갔죠.
연인 사이에 집착이 생긴다는 건 꽤나 위험합니다. 집착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이성을 잃게도 하니까요. 크리스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린이라는 19세 여성이 쉽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을 비롯한 크리스타의 친구들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크리스타는 듣지 않았죠. 사탄을 숭배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남자를 좋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크리스타는 혼자 망상에 빠져 콜린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여러 번 콜린을 죽이고 싶다고 하기도 했죠. 마침 남자친구인 쉽도 사탄에게 바칠 인간 재물이 필요한 참이었죠. 1995년 1월 12일 크리스타와 쉽, 친구 피터슨 이렇게 세 명은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크리스타는 콜린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밖으로 유인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테네시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위치한 외진 증기 공장으로 향했죠. 계획한 장소에 도착한 크리스타는 바로 콜린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슨은 망을 보고 있었죠. 크리스타와 쉽은 잔인한 방법으로 콜린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의 머리를 가격하고 칼로 몸을 난도질했죠. 콜린의 상체에 오각형 별 모양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받는 동안 콜린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플로리다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도 했죠. 콜린이 애원할 때마다 구타는 더욱 심해졌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시간은 45분가량 이어졌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긴 시간 동안 콜린은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타는 아스팔트 조각을 집어들어 콜린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콜린의 두개골이 부서졌고 이것이 죽음의 결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극악무도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타는 콜린의 두개골 조각을 기념품 마냥 챙겼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친구들에게 콜린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도 자세하게 얘기했죠. 콜린의 두개골 조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크리스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끔찍한 얘기니까요. 게다가 스스로 살인을 했다고 밝히는 살인자가 많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크리스타는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콜린의 두개골 조각을 스푼처럼 이용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콜린을 죽였다며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모로 크리스타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살인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는 걸까요? 살인을 도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리스타가 콜린을 죽이는 과정이 사냥감을 손질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직접 사냥감을 손질하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무기를 사용해서 사냥감을 제압하고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옷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뼈나 뿔을 장식용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두개골 조각을 챙겼죠. 또한 크리스타가 사탄을 숭배하는 쉽을 의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처럼 행동할수록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끔찍한 계획이 쉽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타 못지않게 쉽도 잔혹한 기질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콜린이 살해되고 36시간 후 크리스타와 쉽, 피터슨은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 콜린 포함 4사람이 기숙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었고 크리스타는 자신의 살인을 당당하게 알리고 다녔죠. 용의자로 지목되어 인터뷰를 할 때도 그녀는 당당하게 자백했습니다. 수사관들 눈에는 그녀가 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타는 웃는 얼굴로 살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콜린을 어떻게 밖으로 유인해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서히 죽였는지도요. 콜린을 한 번에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한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권력과 통제를 느끼려고 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콜린의 부검을 맡은 검시관은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기록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을 다 하려면 3일간 영안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죠. 범죄 현장만으로도 콜린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콜린의 시신 발견 당시 그 형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체 주변의 풀들은 마구 짓밟혀 있었고 끌려간 듯한 자국도 있었죠. 시체가 있던 곳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엄청난 양의 피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범죄 현장의 크기는 길이 30m, 너비 20m에 달했죠. 1996년 3월 크리스타는 1급 살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최연소 여성 사형수가 된 것이죠. 10은 미성년자였기에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2028년에는 가석방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크리스타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망을 봤던 피터스는 증언을 한 대가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타는 수감 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쉬백에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내용은 없었으며 그저 남은 시간을 연인과 함께하고 싶다는 연애 편지였죠. 2001년 8월 크리스타는 또다시 살인을 시도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였습니다. 신발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반성의 기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다시 살해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뿐이었죠. 정말이지 크리스타는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조나단 헨리 핑켓의 말대로 크리스타의 뇌가 문제인 걸까요? 의사 조나단은 크리스타의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었을 경우 충동과 행동 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동정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부족합니다. 의사 조나단은 자신이 조사했던 살인자들은 뇌손상, 학대 경험, 정신질환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크리스타는 이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크리스타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는 탈옥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크리스타는 도널드라는 30대 초반의 남성과 펜팔로 시작하여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크리스타는 감옥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든 점을 털어놨죠. 도널드는 편지만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면회까지 갔습니다. 왕복거리가 1800마일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800마일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7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널드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이래 크리스타 면회를 가다가 저스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세의 저스틴은 테네시 여성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도널드는 저스틴을 꼬셔서 크리스타의 탈출을 계획합니다. 저스틴은 뇌물을 받고 탈출 방법을 알려줬죠. 그러나 이들의 공모는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도널드와 저스틴은 뇌물 수수와 도주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죠. 크리스타는 탈출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 증명이 충분치 않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스틴이 알려준 탈출 방법은 보안상의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데다가 감옥을 탈출할 뻔한 전적도 있으니 콜린의 어머니는 크리스타의 사형이 빨리 집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겠죠. 2020년에 크리스타의 사형 집행 날짜를 확정짓고자 했으나 크리스타 측 변호사는 감형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타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200년 만에 처형된 최초의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 당시 10대의 나이로 현대에 처형된 최초 사형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크리스타의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타의 사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 중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언젠가 새로운 판결이 난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스터 픽이었습니다.